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로 시작합니다. 미지숙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중에 처음으로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이 통일부에 따르면요,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 납북자 500여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이 파주에 있는 6.25 전쟁 기념관에서 이들의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계속해서 그리워해야 하는 가족들,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잊지 않고 와주신 것만으로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36년 전에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잊지 못했다는 한 노모의 이야기를 듣고선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라며 이제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와 억류자의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김건희 여사 보면 이제 그제 보니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에 참석을 했고 어제는 또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고 최근 보면 이 공개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거 미국 방문 앞두고 무슨 좀 얘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 4일에는 청와대 상춘제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 예술 분야 보유자 이수자 전수생 20명과 오찬간담회도 가졌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아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김건희 광폭 행보 검색해 보면은 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김건희 광폭 행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이요? 지난 2월에도 뭐 수어의 날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 뭐 여성 의원들 만나고 그때도 막 광폭 행보한다 나왔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과도하게 좀 관심이 쏠리는 거 아니냐. 뭐 과거의 영부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 배우자들도 이 정도는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이제 그때 이제 허위 경력, 허위 학력 이력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이제 배우자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그랬었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이냐, 내조만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한 게 그게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으니까 이게 항상 좀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종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본인의 본분을 넘어서는 거다. 예를 들면은 뭐 납북자 억류자 네. 가족을 굳이 만나야 되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납북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6.25 전쟁 때 어민들이 많이 납북돼 가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 강원도 쪽에 있는 어민분들이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서 하다가 이제 납북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가 이제 남북 관계를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이 납북자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별로 그렇게 뜻이 없고 우리 정부도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굉장히 한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납북자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점점 연세들이 많이 드셔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또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 한 500분 정도 이제 납북대가 계신데 문제는 뭐 남북관계 경색되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는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참 위로겠죠. 뭐 지금 정부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대통령의 어떤 빈 공간 부분들을 부인이 해주는 거 저는 그거는 뭐 이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 다 해왔고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챙겨야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문화 분야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영부인 중에 처음으로 본인의 어떤 직업 그 어떤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을 충분히 살리고 낸다 하면 이것이 뭐 국민들에게 찬반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은 변호사, 지금 출연자분 답변할 때 김건희 여사 사진들이 이제 쭉 나갔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 사진들 가지고 좀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0일에 최고위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대통령은 뉴스 한 건당 이 7장 정도의 사진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뉴스 한 건당 한 16장의 사진이 올라온다라면서 사진의 출처도 대통령실이다라고 이렇게 떡하니 박혀 있는데 도대체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왜 이런 사진이 올라오느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한 장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달 31일에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방문한 모습을 기록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는 열차에 탑승해서 이제 그렇게 포착된 사진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라는 그 행사의 그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생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의 생활 공간이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담긴 사진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김건희 여사 위주의 이제 인물 사진이다라며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또 한 장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에 대구를 방문했을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이 시구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이제 위주로 포착이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모습만 나오는 지금 바로 저 저 사진이죠? 사진이었거든요. 나가는 맞습니다. 사진.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이러한 사진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대통령 사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위주가 되고 있다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이현정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사진들을 보면 사실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인물 위주의 사진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릴리스를 하면 그중에 언론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뭐 보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양한 사진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취사 선택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나 또 미국 대통령들 보면 그러니까 전문 사진 전속 사진가들이 있잖아요. 네. 사진가들이 이제 대통령 부부의 어떤 일상들을 쭉 찍는데 보면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백악관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청소하는 청소부와 함께 손을 마주치는 이런 그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라든지 그 사진의 한 장에 담겨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밋밋하다. 너무 메시지가 솔직히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너무 평면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의 어떤 대통령의 표정과 그 행동 그것이 가지는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사진을 찍는 분들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통령 사진 전속 사진사는 아주 많은 권한을 줍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와서 찍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권한을 많이 주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통령에서 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준일 에디터는 지금 이현정 위원은 이제 대통령 사진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대통령 사진보다 김건희 여사 사진이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이거 너무 개인적 찍는 사진 같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논란이 벌어지는 게 대통령실이나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영교 의원이 소위 말해서 뭐 억지로 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유독 그러니까 왼쪽 이 뒷면 보면서 왼쪽 측면 사진 저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요? 저게 좀 자연스럽나요? 저거는 그러니까 설정 사진인데 그러니까 설정을 잘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아까 전에 뭐 우리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생활에 이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굉장히 논란만 벌어지는 사진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저는 좋은데 이런 네. 것들이 일단 기록 사진, 보도 사진이 아니라 본인 인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인을 홍보하는 듯이 보이는 게 과도하게 눈에 많이 띄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좀 자제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예전에 캄보디아에서도 그 소년 안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조명을 설치했네 안 했네. 네. 근데 이제 오드리 헵번의 사진과 그 사진에 뭔가의 그 부자연스러움 등등이 이제 사람들은 보면 알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또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국정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보도되는 이 김건희 여사 사진 보면 아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이 사진은 개인 SNS에나 올릴 법한 사진인데 이렇게 느끼시나요? 자, 대통령실도 이 사진이 주는 이런 메시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오늘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노래 제목 돈봉투가 관행입니다.
어제 여의도 상황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에 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이어서 저녁엔 같은 당 이성만 의원실에도 검찰 수사관이 찾아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 검찰은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영장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영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시켜요. 아니요, 여기 여보세요? 잠깐만요.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일단 들어갈게요. 네, 곧이어 이 돈을 마련했다는 사람,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 이들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도 전해졌는데요. 강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네, 윤 의원 본인 목소리는 맞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발언을 왜곡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면 전환형 기획 투사 무리한 선거 사실관계 저는 맞지 않고요. 네, 앞서 이 돈 봉투 소리까지 담겼다는 노웅래 의원에 이어 연이은 강제 수사에 민주당 불편한 심기 감추지 않았는데요. 일부 의원은 이게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여기에 여당은 민주당 이 전직 현직 당대표가 정치자금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에게 대장동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배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십니까? 본인 대표 만들겠다고 돈봉투 살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민주당이 처음은 아닌데요. 15년 전 한나라당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지방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실, 4년 만에 고승덕 의원의 내부 고발로 폭로됐습니다. 제 의원실 여직원에게 노란색 봉투가 전당대회 하루 이틀 전에 배달이 됐었고 그 돈 봉투 속에는 현금 300만 원과 특정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조그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문제는 우리 정당의 50년 이상 된 나쁜 관행이었고 여야가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 박희태 의장 오래된 관행일 뿐이었다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집안 잔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어 왔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그 간에 다소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돈봉투 관행 맞습니까? 정말 뭐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일반 선거는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 정산을 하잖아요. 또 국가 감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전당대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도 감시도 하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포섭이나 또 의원들의 어떤 확보, 뭐 의원들 한 명 확보하면 대의원들 한 20-30명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계속돼 왔는데 사실 저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겠지니 했는데 여실히 또 이번에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뭔가 자기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뭐 더 이상 이런 봉투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이런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이런 이 대의원들을 통한 이제 이 뭐 돈봉투 관행 이거는 뭐 정말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닌가 그걸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십니까? 이게 조금 알 수 없는 게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약간 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휴대전화가 이제 예전에 쓰던 게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정근 씨가 모친의 집에 숨겨놓은 거를 검찰이 이제 확보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음성 파일만 3만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뒤에 좀 아까 전에 음성 파일도 나왔지만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어디까지 오갔는지 그리고 꼭 여기와 관련해서 전당대회만 관련해서 들어있는 건지 다른 건지 왜냐하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게 노웅래 의원 그 박모 씨가 9억 8천만 원 이정근 씨가 받은 게 노웅래 의원 그 사업자가 노웅래 의원한테도 6천만 원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물류복합이라는 데 취업 청탁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거 수사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만 지금 한 3-4건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한 10명에서 15명한테 지금 300만 원씩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명 다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검찰 수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또 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만 줬겠습니까? 대의원한테만 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원외 지역위원장한테 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가 수십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검찰 수사만 내내 이제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총선까지 미칠 영향 지금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돈봉투 관련 의혹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지금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가 이거 수사하는데 뭐 수십 명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윤관석 의원이나 보면은 이성만 의원 이제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사에 따라서 적용되는 뭐 이렇게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로가 보면 이제 사업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 속한 캠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봉투가 뿌려졌다라는 그 이제 쭉 타임라인이 그려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의혹이 밝혀졌고 실제로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후원회가 아닌 통로를 통해서 현직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서도 이제 정당 대회에서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 비용을 쓸 때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그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다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글쎄요 어둠의 경로를 일명 통해서 이렇게 돈봉투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그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놓고 있지만 뭐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또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뇌물죄나 아이손수레까지 좀 수사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어쨌든 윤관석 의원은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전면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뉴플레이에서 들었다시피 이 돈봉투 관련된 뭐 이 녹취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윤관석 의원이 이거 다른 얘기 한 건데 이거 돈봉투하고 연관지어서 이거 왜곡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뭐 사실이고 얼마나 왜곡됐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크게 보면 얼마나 다르냐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봉투라는 게 지금 돈봉투로 추정이 되고 이게 누구한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으나 10개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타를 지금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왜곡됐다라는 건지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은 윤관석 의원이 밝히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건 저런 게 아니고 5명이 빠졌더라고 안 와가지고 이거는 뭐 무슨 행사에 5명이 안 온 거였지 이게 돈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냥 왜곡됐다 이게 조금 짜깁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윤관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돈을 받았을 거로 추정되는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직 이제 대표도 지금 수사에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 대표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가 다 동시에 수사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또 하나가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한테 이제 보낸 메시지도 보도가 됐어요. 뭐 윤 잘 전달 뭐 이런 그런 메시지인데 보좌관이 알고 있었다면 이것도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이걸 또 별개로 좀 봐야 되나요? 근데 지금 이 관련자들이 보면 전부 다 저 당시에 송영길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원래 인천시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지금 핵심 측근이죠. 나머지 이성만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다 이제 인천 쪽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경선이 끝나고 대표가 된 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이 되고 이성만 의원은 이제 수석 부의장, 정책위 부의장이 되고 좀 전에 이제 또는 이정근 사무부총 부총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보면 결국은 선거를 총지휘하는 사람은 송영길 후보 본인이니까 아니에요.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홍영표, 우원식, 이 송영길 세 사람이 나왔는데 사실은 송영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문은 홍영표, 그다음에 민평년은 우원식 이렇게 밀고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 그냥 거의 단기 필마로 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홍영표 의원보다 0.53% 더 많은 표를 얻어서 간신히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 쪽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의 이렇게 어떤 돈 이야기 나오는 게 실제로 그때 선거 때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송영길 후보 전 대표가 본인도 당연히 알았을 것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사가 진전이 되고 그러면 저는 뭐 아마 송 대표가 지금 파리에 지금 공부를 하러 가 있는데 아마 송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것들이 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폰에서 다 이게 나온 거예요. 검찰도 지금 와 그러면 이 휴대폰에 뭐가 더 들어있을 거야라고 상당히 좀 관심이 너무 집중이 됐겠어요. 이 휴대폰에 지금.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검찰 관계자가 앞으로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취재로 들은 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돈 준 분이 이게 처음에 폭로하면서 비롯된 사건이거든요. 왜냐 보니까 이분들이 다 통화하면서 모든 걸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녹음해놓고 돈 준 분도 녹음해놓고 돈 받은 사람 녹음해놓고 이게 아까도 김준일 이 에디터가 설명했지만 이 휴대전화를 갖다가 모친 집에 갖다 숨겨놨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3만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효한 파일, 즉 사건이 될 만한 파일이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3,000개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일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10개 주세요, 뭐 어떤 이런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획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다는 이거는 사실은 이 처음에서 이 자연 발생적으로 비롯됐고 지금 보면 결국은 이 녹취록이 이 상당히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는가 어디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지희 변호사는 어떠세요? 이제 변호사 입장으로 보기에 지금 다 송영길 전 대표 수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어때 송 전 대표 이래
좀 이렇게 소환 가능성도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뭔가 금전, 돈과 관련된 그 수사의 경우에는 그 돈의 흐름을 보고 사실 쭉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써서 돈을 풀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칼날이 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녹취록이라든지 이제 관련 증거들, 뭐 오고 간 메시지라든지 이것들이 다 포착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이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압수수색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보좌관이 받은 그런 메시지라든지 뭐 녹취가 사실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보좌관 선에서 사실 이것이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들 그리고 파장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는 분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도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얻어맞는다는 말까지도 하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한테 당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한마디 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볼 텐데요. 이번 앵커 에픽 키워드가요. 해촉당한 홍준표입니다. 민지숙 기자. 홍준표 시장이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이 됐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홍준표 시장을 이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이 최고위에 의결된 사항은 아니고 이 당 대표의 직권 해촉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홍 시장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최근 자신을 향한 이 여당의 공세에 나를 당 상임 고문직에 앉혀놓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곧바로 해촉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그러면 홍 시장 해촉한 이유 설명 나온 게 좀 있어요? 네, 김기현 대표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뿐이다 이렇게 짧게 답변했는데요. 네.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 그 상임 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상임 고문 위촉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촉을 하신 거고요. 해촉 절차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대표의 결정으로 해촉이 가능합니다. 아까 현직 시장으로 있으면서 상임 고문의 자격까지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의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구시장으로서의 시정에 집중하시라 하는 좋은 취지가 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김기현 대표가 이제 겉으로는 당 정상화시킨 거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최근에 일련에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속에서는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나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도부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뭐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들이 네. 논란을 일으킨 거는 맞는데 이거를 완전히 폭발력 있게 만든 거는 홍준표 시장이다. 홍준표 시장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나섬으로써 오히려 이게 더 확대되고 좀 재생산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아니, 거슬렸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호 상임고문도 네. 언론에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판을 합니다. 비판 많이 하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근데 받아들이기에 이재호 상임고문은 진짜 원로로서 별로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일종의 경쟁자 제거, 정적 제거로 본인은 이렇게 때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으로 계속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상임고문 이렇게 해촉한 사례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이제 이 상임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반대를 많았습니다. 이게 현직 시장을 왜 특별히 하느냐 반대가 많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사실 홍준표 지금 시장의 발언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 자체가 뭐 적절했으면 괜찮지만 아예 새 지도부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리고 뭐 비대위까지 나올 정도로 하니까 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따가는 이 당이 흔들리겠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해촉을 했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의 여러 가지 정치를 워낙 노예하신 분이니까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당에서 본인의 지금 입지가 훨씬 커져 버렸잖아요. 정강훈 목사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지분을 가진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기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차기 또 대권 후보로서. 자, 그러면 본인이 이런 그 어떤 위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는 뭐 공천에서의 영향력 확보 뭐 그런 차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해촉됐다고 해서 말을 안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말이 계속될 텐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끊임없이 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어떤 발언권 이런 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차기는 나다라는 것들을 저는 강조하기 위한 노예한 정치적인 이 전략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이 상임 고문 해촉 규정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규 규정집을 보면요. 당대표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부분을 보면 당대표는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상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의 뭔가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만 거치면 사실 당대표가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촉권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해촉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권을 가진 자가 이제 해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해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 대표가 해촉을 할 수 있다라면서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임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해촉이 됐어요. 된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라면서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라면서 전광훈 목사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하는 게 어떻겠냐면서 왜 나만 징계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당 30여 년 만에 상임 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던 홍준표 대구시장 분이 안 풀렸을까요? 이후에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자, 전직 당대표는 상임 고문으로 위촉되는 게 관례인데 강단 있게 당대표 하라고 했더니 내가 제일 만만했는지 나한테 강단 있게 하네요.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0월에 홍준표 시장이 당 상임 고문으로 위촉이 됐거든요. 그때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 5선 의원인데다가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을 하셔서 저희 지금 현재 당을 조속한 당의 안정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시장과는 별도로 하시기 위해서 상임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제 관례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이 관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상임 고문으로 임명 안 하는 게 관례였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 10월에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을 때 그때 이미 현직 자치단체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임명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앞뒤는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그때는 당 지도부를 비판 안 했고 이번엔 비판하는 죄죠. 그게 달라요? 뭐 그 죄가 나름의 어떤 상황이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보면서 홍준표 지금 시장이 대구시가 일이 많으실 텐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매일처럼 이렇게 당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글을 올리시는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홍 시장이 이렇게 당을 흔드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친홍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음 차기를 내다보려고 그러면 결국 당내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이 자신의 입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참 전체로 보면 여당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장을 맡고 있는 분께서 요즘 뭐
국민의힘 자치단장들이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충북 뭐 등등 해서 대구는 요즘 잘 뭐 편안하게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 쓰시는 게 대구 시민들 위해서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이런다고 내가 가만히 있겠나? 옹졸한 정치는 이번으로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무슨 일 벌어질까요? 서울에 오시죠 뭐 그러면 대구에 계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체는 국정이 어렵고 힘들 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당내 분란을 자기하고 특히 자치단체장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이런 게 전체 여건에서는 저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어떤 당을 잘 되도록 지금 뭐 김기현 대표 된 지 지금 한 달 이제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벌써 저렇게 본인이 배나라 감나라 해버리면 이거 뭐 김기현 대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당 전체를 위해서는 본인이 좀 자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이현정 의원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사실 좀 시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도 2번 하고 그리고 뭐 대선 후보도 뭐 완주를 한 것도 있고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 3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한 번 이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은 다 본인의 경쟁자 견제 이쪽에 있어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의 이중자 때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막 비판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 충고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하면은 내부 총질이라고 본인이 막 이렇게 뭐 이 당이 대통령이 힘들 때 도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주 4.3 발언 태영 의원 논란됐을 때 네. 본인은 2018년에 제주 4.3 추념식 가가지고 좌익 폭동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주도가 난리가 났거든요. 본인이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중잣대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본인의 유리한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본인의 유리한 대로 이거를 좀 전국을 끌어가려는 게 있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서 뭐 홍준표 시장은 원래 그런 분이고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는 김기현 대표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외부 변수는 이제 상수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포탕이라는 게 이제 기조였는데 지금 연포탕은 좀 물 건너 왔거든요. 그러면 좀 강단 있는 당 대표의 모습. 그래서 징계할 건 징계하고 네. 끊어낼 건 끊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진희 변호사, 당내에서는 좀 반응들이 좀 어때요? 일부 의원이 이제 본인의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말은 괜찮지만 쓴소리는 못 참나요? 라면서 차라리 막말을 하라는 건가? 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본인의 SNS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다라면서 정당에서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라고 비판. 을 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여기에 더해서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제는 홍준표 지지자까지 밀어내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좀 예상보다 높게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젊은 층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거 끌어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을 해촉했다. 이거 좀 영향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깊이 공감을 하는데 해촉하면은 그럼 얘기 안 합니까? 해촉하든 안 하든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얘기를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로 돼야 되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강경하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입니다. 이를테면은 홍준표 시장 해촉을 했으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징계할 건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으면은 김기현이 리더십을 회복을 했네 이렇게 했는데 야 누구는 손방망이고 누구는 강하게 하면은 막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연포탕 전략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니까 당의 기강을 잡는 쪽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거를 일관되게 당분간은 그리고 누구에게도 똑같은 적용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물론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해촉이 됐다 그래도 홍준표 시장은 뭐 본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뭐 SNS라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아니 김기현 대표는 자기한테 쓴소리 했다고 이렇게 해촉시키나? 이거 좀 그런데? 라는 뭐 이런 시각들. 아니면
야 역시 이번은 좀 강단이 있었어라는 식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지지층한테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미 젊은 지지층한테는 이준석 대표가 날아가면서 이미 젊은 뭐 유권자들은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홍준표 시장의 생각보다 좀 그 젊은 지지층이 과대포장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일은 벌어졌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고문 해촉한 거는 뭐 벌어진 거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조금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이현정 의원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시청자 질문이요.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 정광훈 목사 둘 다 처벌할 수는 없었나요? 왜 홍준표 시장만 해촉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뭐 정광훈 목사는 아무런 당원이 당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저쪽 무슨 당 자유통일당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촉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 해촉 만약에 이제 징계를 한다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제 평가겠죠. 지금 한 달 동안 본인이 이제 지금 뭐 자숙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이번에 징계 이 윤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공식 징계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미친 당의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3번이나 선언을 입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임고문 해촉하면서 김재원 최고는 그냥 한 달 동안 자숙안을 끝낸다? 그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자숙이 끝나면 저는 윤리가 구성되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새 윤리 1호 안건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검토하신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당대표가 그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지숙 기자, 지금 윤리 얘기 나오는데 윤리위원장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내정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정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곧바로 1호 안건, 이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안이 되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이 김기현 대표도 곧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는 이건 예상이니까요. 징계위가 열려서 이제 징계를 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근 1년의 이런 뭐 발언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너무 들쑥날쑥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디에 선에 맞춰야 되는지 뭐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개월 당원권 정지 말고 1년 추가로 받았을 때는 신군부 양두구역 이 발언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1년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면은 1년은 받아야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가혹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경고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또 너무 김기현이 이중잣대 예를 들면 약해 보인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당원권 3개월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근데 좀 일벌백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다가 최근에 보면은 뭐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해달라. 왜냐하면 그게 5.18 이제 헌법 전문 이거 넣는 거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이거를 이제 김재원 최고가 스스로 이제 부인을 한 이런 논란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김기현 대표도 징계, 뭐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윤리위원회에서도 김재원 최고를 징계하는데 부담감은 훨씬 덜 느낄 거예요. 요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그러니까 좀 강한 징계 저는 3개월 예상해 봅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계속해서 이 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처리가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30일이죠. 충북 제천 산불 때 인근의 충주시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던 김영환 충북지사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논란이 조금 재점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식 기자. 그때 뭐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를 이렇게
설명하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 소속 충북 도의원 박진희 의원이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 잔도 채 마시지 않았다라는 김 지사의 해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겼는데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박진희 의원 김 지사가 폭탄주를 20잔 정도 마셨고 여러 번 원샷을 한 증언도 있다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동석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김영환 도지사가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제조한 일명 폭탄주입니다. 9시 30여 분부터 2시간 정도 마신 술의 양이 좋기 20잔은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마신 탓인지 얼굴은 심하게 붉었고 취기에 흥겹게 부른 노래는 2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시간 소방대원 등 관계 공무원 200여 명은 생명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그래서 참으로 나쁜 도지사입니다. 양지비 변호사. 그동안에 이제 김 지사 측에서는 뭐 물만 마셨다고 했다가 뭐 입만 뭐 여러 번 댔다고 했다가 뭐 한두 잔 마셨다고 했다가 이게 해명이 계속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폭로 이후에는 다른 입장 나온 건 없나요?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난달 31일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4일에는 뭐 술을 안 마셨다, 술을 입에만 가져다 댔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윤흥창 충북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주 청년들과의 토의는 열띤 분위기에서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건배가 있었고 또 도지사도 그 열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두 잔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 지사를 대신한 내부 대응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라면서 김 지사의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의 본질은 도지사가 술을 몇 잔 마셨는지가 아니다라면서 그때 당시에 김 지사가 이 산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본분을 망각한다라든지 아니면 근무를 태만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폭로된 중에 하나가 김 지사가 이 술자리에서 뭐 노래를 불렀다 이런 폭로도 있었는데 이거는 당시 그 술집 그 식당 사장이 해명을 해줬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노래를 2곡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술집 사장이 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지사가 행사 후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20여 잔을 마셨다면 이제 사진을 찍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참석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노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한 다음에 김 지사에게 노래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뭐 반곡 정도 불렀고 그리고 또 한 곡 해달라라고 하니까 짧게 또 한 소절 정도 했다라고 2차례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김영환 지사가 또 SNS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자,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으며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다음 뭐 결코 술판이 벌어질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어쨌든 술자리에 간 거는 맞고 거기서 술을 안 마셨다고 하면서 이게 논란이 좀 커진 측면이 있잖아요. 정직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첫 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인들은 어떤 이 의혹에 던졌을 때 첫 번째 내가 좀 마셨다. 근데 그때 상황이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지금 물만 마셨다 이야기를 했다가 한 잔, 2잔 마셨다 이야기했다가 또 노래를 뭐 뒤에 따라 불렀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매뉴얼을 다 뭐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말이 바뀌니까 점점점 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지사도 그렇고 이게 도지사들이 지금 산불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주변 참모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충분히 지사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좀 참모들이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 국민들한테 정확히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논란은 계속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일 해명이 달라지면 국민들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민주시장 그거는 그렇고 지금 또 다른 자치단체의 시장하고 시의원 또 논란이 된다면서요? 이번엔 경기도 파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 소유의 수영장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 강습을 신청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이 이 시 소유의 한 수영장을 통째로 대관한 듯 사용하면서 이른바 황제 수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수영장 레일 텅텅 비어 있고
네. 단 2사람만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시각은 그러네요. 오전 8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네. 이렇게 아무도 없이 2사람만 수영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원래 이 시간대에는 물 청소 등 점검 시간이라 일반 시민들은 아예 강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었나 보군요. 양지희 변호사, 뭐 이런 거 하면 또 해명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해당 스포츠센터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3차례 강습하는 것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불편해할까 봐 오전 7시 30분 정도에 와서 한 30분 정도 수영을 하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게 시장은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영 강습 받으면 안 되나요? 시민들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할까봐 피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시장을 왜 불편해하죠? 시민들이? 시민들이 뽑아주신 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한 거잖아요. 같이 섞이기 싫다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해졌어요. 결국은 황제 수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본인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좀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고 수영하면서 시민들하고 얘기하면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우리 시장님 소탈하다. 그런데 이거를 몰래 황제 수영하다가 걸려놓고는 저거를 불편해서 안 된다? 참 그거 지자체장도 문제 많습니다. 자, 양지희 변호사, 지금 우리가 이제 도지사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시장 얘기했어요. 시의원 얘기했어요. 도의원도 또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현기로 제주도의회 의원인데요. 네. 지난 11일에 이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정 질문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서 주식 매도를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핸드폰 화면이 포착되면서 다 드러나게 된 건데요. 주식 거래창이 이렇게 띄워져 있고 특정 주식 종목을 한 주당 7,100원 정도의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거래 주식이 1,400여 주라고 하니까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이렇게 아이고.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거래 완료라는 메시지까지 딱 정확하게 뜨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하.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도정 질문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를 해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국회에서 보면 이제 본회의 중에 또 이렇게 하다가 사진 많이 찍히는 경우 네. 있는데 저는 본회의 중에 주식 거래 하다가 이게 사진 찍힌 경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글쎄 전염이 된 걸까요?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선거할 때는 국민들의 정말 신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분들인데 맞아요. 딱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뭐 혼자 수영 연습하시고 아이고. 또 이렇게 주식 거래도 하시고 뭐 다양하게 다 하시네요. 참 이게 국민들이 이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하고 다음 선거 때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정에 대한 관심들이 중요한 것이고 제발 좀 선거 때 본인들이 하셨던 약속 아하. 이런 것들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고 집에 한번 붙여놓으세요. 내가 선거 때 했던 거 뭘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면 저렇게 혼자 수영 연습 안 하고 주식 거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마무리 멘트는 우리 이현정 위원의 발언으로 가름하겠습니다.